네, 오늘 사연은 3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에도 여전히 가장으로서 책임을 짊어진 그는 새로운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 길이 과연 새로운 시작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었을까요? 그 사연을 함께 들어보시죠. 이상호는 이른 아침부터 평소와 다름없이 양복을 챙겨 입었다. 넥타이를 고쳐 매면서도 마음 한켠은 묘하게 허전했다. 중소기업 영업팀에서 30년을 버틴 세월이 떠올랐다. 회사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그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다. 출근길 지하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었다. 회사 회의실에 들어서자 낯선 긴장감이 감돌았다. 인사팀장이 준비해둔 서류 더미 위에는 명예퇴직 안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팀장은 미안한 얼굴로 말을 건넸다. 상호 씨, 오늘 좀 무거운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코로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여러 가지 문제로 회사 매출 사정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이번에 명예퇴직을 권유드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결정만 하시면 퇴직금에 2년치 연봉을 더 드리기로 말씀을 드려볼 테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까지 답변 주십시오. 순간 상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가 이 회사에서 흘린 땀과 시간, 가족을 위해 그리고 회사를 위해 포기해온 수많은 것들이 스쳐갔다. 그럼에도 그는 담담한 얼굴을 유지하려 했었다. 오히려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네, 다들 어려우니까요.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틀간 여러 방면으로 고심한 상호는 결국 명예퇴직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일주일 뒤 박수와 꽃다발 속에서 퇴직식이 열렸지만 상호의 가슴은 무겁기만 했다. 동료들이 이제 좀 쉬시라라며 건네는 말조차 허공에 맴돌았다. 퇴직 증서를 손에 쥔 순간 자신이 한순간에 퇴직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상호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다. 동네 슈퍼 앞을 지나며 노인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오가는 모습을 바라봤다. 나도 저 나이쯤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올라왔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 김정희가 기다리고 있었다. 사실 아내에게는 퇴직 얘기를 말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르게 일찍 퇴근한 그의 모습, 요 며칠간 어두운 표정들. 30년 가까이 그와 한 집에 살고 있는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바로 눈치챘다. 여보,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상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했다. 정희야, 나 퇴사했다. 회사가 어렵대. 나보고 나가달래. 그래서 퇴직금에 2년치 연봉 받고 퇴사했어.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다. 아니, 이렇게 갑자기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아직 애들 학비도 남았잖아요. 작은 애는 아직 중학생인데. 상호는 그녀의 눈을 피하며 소파에 앉았다.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래도 퇴직금이 있으니까 뭔가 해봐야지. 재취업은 나이 때문에 쉽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 정희는 남편 곁에 앉아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여보, 그동안 고생 많이 한 건 알아요. 근데 괜히 모험하다가 퇴직금 다 날리면 어떡해요. 우리 나이에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는 게 쉽지 않잖아요.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이 돈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 안정적인 창업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야. 아이들 대학 졸업시키고 결혼까지 책임지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밤이 깊어갈수록 상호의 불안은 더 커졌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내가 다시 시작하면 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정희는 남편의 표정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다. 그러나 그 역시 30년을 한 회사에 몸담은 남편의 자존심을 꺾을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말없이 주방으로 가 밥을 차렸다. 따뜻한 밥 냄새가 퍼졌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엔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이상호는 저녁 식탁에서 아이들의 웃음을 바라봤다. 큰아이는 이제 대학 새내기였고 둘째는 중학교 3학년이었다. 아이들이 걱정 없이 웃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가슴이 저렸다. 그래, 내가 지켜줘야지. 이 돈을 잘 굴리면 된다.
실패할 리 없어. 그날 밤, 그는 인터넷 창업 카페와 프랜차이즈 광고를 샅샅이 뒤졌다. 안정적인 수익, 검증된 시스템, 본사 물류 직송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화면 속에서 번쩍이는 고깃집 간판들이 마치 새로운 인생을 약속하는 듯 그를 유혹했다. 며칠 뒤, 이상우는 인터넷에서 본 고깃집 프랜차이즈 설명회를 찾아갔다. 장소는 도심 한복판의 호텔 세미나실이었다. 정장을 차려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고, 무대 앞에는 화려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캐나다 직수입 소고기, 안정적 공급망, 전국 200호점 돌파라는 문구가 큼직하게 박혀 있었다. 영업이사 최영수가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는 능숙한 말투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참석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여러분, 평생 직장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프랜차이즈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보장합니다. 하루 매출 200만 원. 절대 허풍이 아닙니다. 조명이 비추자 스크린에는 화려한 매장 전경이 나왔다. 손님들로 가득한 고깃집, 환하게 웃는 점주 부부의 인터뷰 영상이 이어졌다. 저는 개업한 지 6개월 만에 대출을 다 갚았습니다. 라는 자막이 흘러가자 참석자들의 얼굴엔 부러움이 스쳤다. 옆자리에 앉은 김정희가 남편을 바라봤다. 여보, 너무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에 그렇게 쉬운 장사가 어디 있어. 상호는 속으로 흔들렸지만 겉으로는 단호히 말했다. 그래도 믿음직하지 않나? 캐나다에서 직접 고기를 들여온다잖아. 안정적이라는데. 최영수는 참석자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다. 오늘 계약하시는 분들께는 특별 혜택이 있습니다. 본사 직영 물류센터에서 가장 우수한 캐나다산 소고기를 공급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장사만 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건 저희 본사가 다 책임집니다. 설명회가 끝난 뒤 최영수가 직접 다가와 명함을 내밀었다. 이상호 사장님 맞으시죠? 직장 생활 30년 하셨다면서요. 이제는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사장님으로 사실 때 아닙니까? 그의 말에 상호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기분이 좋았다. 정희가 곧장 끼어들었다. 저희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좀 더 생각해 보려고요. 그러자 최영수는 미소를 유지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좋은 자리는 금방 나가버려요. 호텔 로비에서 나오며 정희는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여보, 난 아직도 불안해요. 괜히 퇴직금 다 날리면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해요? 상호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힘주어 말했다. 정이야, 나 있잖아. 평생 회사에 매여 살았어. 이제는 우리 가게 하나쯤 가져도 되지 않겠어? 애들도 아직 돈이 많이 들어. 가만히 있으면 퇴직금은 줄어들기만 해. 나 믿고 한 번만 이거 해보면 안 될까? 정희는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이 가득했다. 며칠 후 본사 사무실을 찾은 부부는 다시 최영수를 만났다. 깔끔한 사무실 벽면에는 유명 연예인이 모델로 등장한 광고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보세요. 저희 브랜드는 전국 209점을 돌파했습니다. 방송 광고도 진행 중이고 연예인 모델 효과가 커서 손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상호는 포스터 속 연예인의 미소를 보며 이 정도 브랜드라면 실패할 리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정희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정말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나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최영수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본사에서 보장합니다. 걱정 마세요. 그 말에 이상호는 결국 펜을 들었다. 계약서 위에 또렷이 자신의 이름을 써내려가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는 묘한 전율이 일었다. 그래, 이제 나도 사장이다. 내 힘으로 가족을 지켜낼 수 있다. 하지만 김정희의 눈빛은 달랐다. 그녀는 펜 끝이 계약서에 닿는 순간 알 수 없는 불길함이 밀려드는 것을 느꼈다. 개업 첫날 고깃집은 푹 적였다. 오픈 이벤트로 소주 한 병 무료라는 문구를 내걸자 근처 직장인들과 주민들이 몰려왔다. 이상호는 주방과 홀을 오가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렀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다. 여보, 손님 꽉 찼어. 내가 사장 된 기분이 이런 거구나. 김정희도 바쁘게 움직이며 맞장구 쳤다. 그러게요. 이렇게만 계속되면 걱정 없겠네. 첫 달 매출은 기대 이상이었다. 하지만 수익을 계산하는 순간 이상호의 얼굴은 굳어졌다. 매출은 많았지만 원가와 로열티, 본사에서 강제 구매한 물품 비용을 빼고 나니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다. 그래도 그는 애써 웃으며 아내에게 말했다. 처음이니까 그래. 시간이 지나면 안정될 거야. 그러나 문제는 곧 드러났다. 본사 물류센터에서 납품된 냉동고기를 꺼내는 순간 이상우는 코끝을 찌르는 이상한 냄새에 얼굴을 찡그렸다. 정희야, 이거 냄새 좀 맡아봐. 정희가 팩을 열자 썩은 듯한 비린내가 확 퍼졌다. 그녀는 손으로 코를 막으며 말했다. 이게 어떻게 최상급 캐나다산 고기예요? 이 정도면 손님한테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손질 과정에서 고기의 절반 가까이가 기름과 뼈로 버려졌다. 이상우는 무게를 재며 중얼거렸다. 15kg 들여온 고기에서 6kg는 버려야 되네. 이러면 남는 게 뭐야? 본사 납품가는 시중 가격보다 훨씬 비쌌다. 인근 마트에서 파는 고기보다 킬로그램당 10,000원 이상 비싸니 장사할수록 손해였다. 손님이 많아도 수익은 늘지 않고 고기를 버릴수록 상호의 얼굴은 굳어갔다. 어느 날 단골이 된 손님 한 명이 고기를 집어들며 말했다. 사장님, 이 고기 예전보다 질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기름이 왜 이렇게 많아요? 순간 식당 안이 얼어붙었다. 상호는 억지로 웃으며 답했다. 아, 죄송합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손님이 나간 뒤 정희는 주방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돼요. 손님들 금방 눈치챈다니까요. 이상호는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창업 전 최영수가 자신있게 말하던 장면이 떠올랐다. 하루 매출 200만 원 보장됩니다. 그 말이 지금은 허무하게 느껴졌다.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 악화됐다. 매출은 줄어들고 원가는 그대로였다. 가계부를 정리하던 정희가 목소리를 높였다. 여보, 이번 달 적자가 벌써 300만 원이야. 로열티랑 강제 물품 값이 너무 커요. 이러다 우리 진짜 큰일 날 것 같아. 상호는 답답한 표정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다. 조금만 버티면 된다니까. 본사에서 곧 프로모션도 해준다 했잖아. 손님 다시 늘 거야. 하지만 정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당신 아직도 본사 말을 믿어요? 우리가 뭘 보고 여기 뛰어들었는지 생각해봐요. 식당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상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환하게 불이 켜진 다른 가게들 앞에서 그는 유리창 너머의 손님들을 바라봤다. 웃음소리가 들려올수록 그의 가슴은 조여왔다. 왜 나만 안 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날 밤 아이들은 방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고 부부는 거실에 앉아 침묵을 지켰다. 정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여보, 그냥 그만두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상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아직 포기 못해. 지금 그만두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 어떻게든 버텨야지.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정말 버티면 나아질까? 아니면 끝없는 수렁일까? 여름이 시작될 무렵 고깃집의 상황은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다. 손님은 줄었고 본사 납품가는 오히려 더 올랐다. 냉장고에는 팔지 못한 고기가 쌓였고 하루하루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김정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얼굴을 감쌌다. 여보, 이번 달 적자가 500만 원이 넘어. 이대로면 3달도 못 버텨. 이상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창밖만 바라봤다. 저녁거리를 서두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부럽게 느껴졌다. 며칠 뒤 본사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최영수였다. 사장님, 힘드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본사에서 매출 보장을 위해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대출 상품인데 이걸 이용하시면 숨통이 좀 트이실 겁니다. 이상호는 순간 귀가 번쩍 뜨였다. 대출이요? 금리가 어떻게 되는데요? 시중은행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게다가 본사와 연계된 곳이라 안정적이에요. 매출만 정상화되면 금방 갚으실 수 있습니다. 며칠 후 가게로 젊은 남자가 찾아왔다. 정장을 입고 명함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부업체 네트워크 담당 최현우라고 합니다. 본사에서 연결해 주셔서 왔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내밀며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다. 사장님, 이번에 받으실 수 있는 한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초기 1년은 이자만 내시면 되고 원금은 2년 뒤부터 상환하시면 됩니다. 부담 없으실 겁니다. 이상호는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눈에 띄는 문구가 있었다. 연 이자율 15%.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율이 이렇게 높아요? 본사에서는 은행보다 낮다고 했는데. 최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사장님, 사업이라는 게 초반에 자금만 잘 버티면 무조건 궤도에 오릅니다.
본사 물류를 통해 물레도 함께 정산되니까 훨씬 편리하실 겁니다. 옆에서 듣던 김정희가 목소리를 높였다. 저희 남편 퇴직금으로 시작한 가게예요. 이건 이율이 너무 높잖아요. 이렇게까지 해서 버텨야 하나요? 최현우는 아내를 무시하듯 고개를 저었다. 사모님, 사업은 원래 공격적으로 가셔야 합니다. 다들 이 상품으로 버텨내고 있어요. 사장님만 뒤처지실 겁니까? 정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이상호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돈을 빌리면 재료비는 해결된다. 손님만 다시 늘면 갚을 수 있다. 그는 결국 펜을 들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날 밤 정희는 주방 싱크대에 기대어 울고 있었다. 여보, 왜 그렇게 무리해요? 이러다 우리 다 무너져요. 상호는 애써 목소리를 낮췄다. 정이야, 나도 알아. 근데 지금 그만두면 퇴직금은 다 날린 거야. 그래도 버티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난 가장이잖아. 애들 앞에서 손 놓을 수 없잖아. 그러나 대출은 숨통을 틔워주기는커녕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갔다. 매달 이자는 꼬박꼬박 빠져나갔고 본사에서 고기를 주문할 때마다 물대라는 명목으로 상환금이 붙었다. 고기를 팔아도 남는 게 없었고 장사할수록 빚만 늘어났다. 이상호는 매일 새벽 가게 불을 켜며 거친 숨을 내쉬었다. 10년 전에 끊었던 담배도 다시 피기 시작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퇴직할 때 그냥 쉬면서 알바라도 했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전화기에는 대부업체 독촉 문자가 쉴 새 없이 쌓였고 본사 직원은 프로모션을 하자는 말만 반복했다. 어느 날 밤 정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당신, 이게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당신 자존심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상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손끝이 떨렸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가장으로서의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의 눈에는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한 장면이 떠올랐다. 설명회에서 박수치던 사람들, 환하게 웃던 광고 속점주. 그러나 지금 거울 속에 비친 현실은 초라한 퇴직자이자 빚더미에 앉은 자영업자였다. 겨울바람이 거리를 휩쓸던 날, 이상호의 고깃집은 불이 꺼져 있었다. 문 앞에 붙은 안내문에는 임시 휴업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지만 사실상 폐업이었다. 안쪽 홀은 텅 비었고 한때 손님들로 가득 차던 테이블 한 구석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먼지가 쌓여 있었다. 이상호는 홀에 앉아 서류 봉투를 뒤적였다. 대부업체에서 날아온 독촉장, 본사에서 보낸 연체 통보서, 은행 잔고 내역서. 서류 위에 그의 손이 덜덜 떨렸다. 정이야, 이게 다 뭐가 됐을까? 내 평생 모은 게. 김정희는 맞은편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얼굴은 수척했고 손등에는 마트 아르바이트로 생긴 굳은 살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녀는 애써 담담히 말했다. 여보, 우리 집도 압류 들어올 거래요. 방금 변호사한테 전화 받았어요. 보증금도 못 건지고 은행 대출도 다 묶였대요. 순간 상호의 머릿속이 멍해졌다. 보증금 2억 원을 담보로 잡히겠다는 말은 곧 가족의 터전마저 잃는다는 의미였다. 그는 몸을 떨며 중얼거렸다. 집까지 가져가겠다고? 이젠 완전히 끝났구나. 며칠 뒤 집 대문에는 압류 스티커가 붙었다. 아이들은 대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고 큰아이는 분노의 차 목소리를 높였다. 아빠, 그냥 장사 안 하고 퇴직금 은행에 넣어뒀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요. 상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들의 눈빛에서 실망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동시에 읽혔다. 밤이 되자 거실에는 정적만 흘렀다. 정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여보, 이대로는 안 돼요. 우리 변호사랑 상의해서 소송이라도 해봐요. 본사에서 우리한테 계약 위반한 게 있잖아요. 하지만 상호는 고개를 저었다. 소송한다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미 돈은 다 날렸어. 남은 건 빚뿐이야. 정이야, 내가 가족을 지켜야 했는데 결국 다 망쳐버렸어. 정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우린 그래도 가족이에요. 같이 버티면 돼요. 그러나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며칠 뒤 이상호는 무너진 가게 앞에 홀로 서 있었다. 간판은 어둡게 꺼져 있었고 유리창 너머 비어버린 테이블들이 그를 바라보는 듯했다. 그 순간 이웃 박성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상호 씨, 조심하세요. 나도 그랬어. 퇴직금 전부 날렸다고.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처음부터 경고는 있었다. 그러나 그는
가장의 책임이라는 무거운 굴레에 매여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하늘에서는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이상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내가 사장이라 불리던 순간은 짧았고 남은 건 무너진 자존심과 빚뿐이구나. 그러나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분노가 일었다. 내가 바보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본사가 우리를 이용한 거야. 누군가는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 나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면 안 되잖아.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속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한 가정의 몰락이라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차가운 바람은 여전히 그의 등을 후려쳤다. 그에게 남은 건 거대한 빚과 쓰라린 후회뿐이었다. 라디오 극장 JBS